피로 물든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애원하는 세자의 목소리가 창덕궁 휘령전에 울려 퍼졌어요. 칼을 든 영조 임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1762년 음력 윤오월 13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음을 명하는 조선 역사 500년 중 가장 비극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한편의 비극이자 권력과 가족의 사이에서 찢겨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진실의 문을 함께 열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를 다시 깨우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조 38년 1762년 윤오월 13날 새벽 4시 경희궁 회상전의 어둠은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동틀녘의 빛조차 그 안의 어둠을 뚫지 못했으며 궁궐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새들조차 울지 않는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69살의 영조 임금께서는 침전 안을 천천히 거닐고 계셨지요. 용포의 자락이 마루에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고 임금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밤새 흘린 눈물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침전 밖에서는 내관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누구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며 임금의 심기가 어떠하신지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임금께서 침전 문을 여셨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승지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창덕궁으로 거동하실 채비가 모두 갖추어졌다는 전갈이었지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임금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슬펐어요. 이날 임금께서는 한 가지 결심을 품고 계셨지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하신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며 그것은 아비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임금으로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묘사직을 위해,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어요. 창덕궁으로 향하는 어가의 행렬은 평소와 달리 삼엄한 분위기였지요. 수백 명의 군사들이 어가를 에워싸고 칼자루를 움켜쥔 채 사방을 경계했으며 갑옷 소리가 새벽거리에 낮게 울렸습니다. 군사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지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문을 굳게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어제부터 궁궐에서 흉흉한 소문이 흘러나왔으며 세자와 관련된 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고 한양의 아침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어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지요. 임금의 표정을 보려 했지만 가마의 발은 굳게 내려져 있었고 다만 군사들의 살벌한 분위기만이 거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어가는 창덕궁 도너문에 도착했어요. 궁궐의 문이 천천히 열렸지요. 그 문 너머로 비극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희망으로 시작되었지요. 27년 전 1735년의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영조 11년 1735년 교장세자께서 승하신 후 임금께서는 오랜 세월 후사가 없어 깊은 근심에 잠겨 계셨어요. 종묘사직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왕으로서 가장 큰 불효였지요. 밤마다 임금께서는 선왕께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셨습니다. 교장세자는 영조의 첫 아들이셨어요. 총명하고 어지러서 모든 이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분이셨지만 1728년 병으로 일찍 승하하셨지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임금께서는 며칠 동안 수라를 들지 않으셨고 밤낮으로 통곡하셨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임금께는 아들이 없었어요.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기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지요. 진아들은 걱정이 가득했고 임금 자신도 깊은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궁궐에서는 은밀히 기도가 이어졌어요. 왕자의 탄생을 기원하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지요. 백성들도 절에 가서 왕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1735년 영빈 이씨께서 왕자를 낳으셨지요. 정월의 일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환희로 들썩였고 백성들은 거리에서 만세를 불렀으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 같았어요. 당시 42살이셨던 임금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을 얻으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임금께서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크게 잔치를 베푸셨어요. 죄수들을 사면하셨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셨지요. 영빈 이 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임금의 총애를 받아 왕자를 낳은 것이에요.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사도 세자였지요. 어린 세자는 천자가 뛰어났습니다. 세자가 3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미 말을 유창하게 했고 간단한 글자를 알아보았지요. 임금께서 시험 삼아 천자문을 보여드렸더니 세자가 금방 외웠습니다. 보는 이들이 모두 놀랐어요. 5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었지요. 다서삼경의 구절을 줄줄 외웠고 그 뜻을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총명함에 혀를 내둘렀어요. 7살에는 이미 사서삼경의 뜻을 깨우쳤지요.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을 한 번만 들어도 이해했고 질문을 하면 논리정연하게 답했습니다. 8살 때는 시를 지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는 운율이 정확했으며 뜻이 깊었지요. 신하들은 조선의 미래가 밝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영조 임금께서는 이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틈만 나면 동궁전으로 거동하셨고 세자를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치셨지요. 임금의 눈에는 언제나 흡족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세자가 9살이 된 해, 임금께서는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셨어요. 세자는 활쏘기에도 재능이 있었지요. 화살을 날리면 10중 8구 관역에 맞았으며 말타기도 능숙했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자가 장차 훌륭한 임금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는 이가 없었지요. 조선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세자를 칭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세자의 총명함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뻐했지요. 드디어 성군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희망은 곧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싹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세자가 10살을 넘기면서부터 학문에 태만해졌습니다. 글 공부보다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좋아했고 궁궐 안을 돌아다니며 놀기를 즐겼지요. 책보다는 칼과 활이 손에 익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장난으로 여겼지요. 아직 어리니 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자의 학업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영조 임금의 질책은 날로 엄해졌지요. 학문에 힘쓸 것을 임금이 될 자가 어찌 그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타이르셨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꾸중은 점점 잦아졌어요. 하지만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지요. 오히려 질책을 들을수록 더욱 위축되었으며 부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스스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신하들에게도 학문을 장려하셨지요. 그런 임금께 아들의 태만함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임금께서 동궁전으로 거동하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세자는 몸을 떨었지요. 또 꾸중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조 21년 1745년 세자가 11살의 나이로 대리청정을 시작했어요. 너무 이른 나이였지요. 어린 어깨에 나라의 무게가 얹혀졌으며 조정의 신하들은 세자를 보좌했으나 그 무게를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리청정이란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시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11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를 읽어야 했고 재판을 해야 했으며 나라의 정책을 결정해야 했지요. 어린 세자에게는 모든 것이 버거웠습니다. 실수를 하면 임금께서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신하들 앞에서 호되게 질책하셨지요. 세자의 자존심은 상했고
마음은 무너져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세자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불안 증세였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궁녀들은 세자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고 합니다. 세자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음식에 독이 들었다며 수라를 물리쳤고 궁녀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노여워했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신하들은 세자의 병이 곧 나으리라 기대했지요. 젊은 나이라 금방 회복하리라 믿었으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세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기망은 서서히 절망으로 변해갔어요. 세자가 15살이 된 1749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갑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분노했지요. 궁녀들이 달려왔지만 세자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의관이 불려왔어요. 진맥을 하고 약을 올렸지만 효과가 없었지요. 세자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발작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일어났지요. 세자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깊이 후회했고 자책했지요. 하지만 다음 발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영조 임금께서는 이런 세자를 보며 분노하셨지요. 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나약함이라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여기셨습니다. 더욱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세자는 더욱 위축되었고 병은 더욱 악화되었지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해 세자가 15살 되던 해 혼례를 올렸어요. 신부는 풍산 홍씨 집안의 딸이었지요. 훗날의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어질고 현명한 분이셨어요. 세자를 보살피려 했었고 위로했지요. 하지만 세자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세자의 병은 깊어져만 갔어요. 1757년을 지나 1758년에 이르자 세자의 병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어요. 궁궐 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병이 발작할 때면 세자는 자신을 돌보는 궁녀와 환관들을 해쳤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폭력의 강도가 심해졌지요. 어느 날은 궁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녔어요. 또 어느 날은 환관을 발로 차며 때렸지요. 그의 손에 목숨을 잃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궁인들은 동궁전 근처를 지날 때마다 몸을 떨었어요. 세자를 모시는 것이 두려워 도망치는 이들도 있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궁궐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신이 돌아온 후의 모습이었어요. 세자는 땅에 엎드려 통곡했지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죽은 이들의 가족을 불러 용서를 빌었어요. 하사금을 내리고 슬퍼했지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발작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악순환의 고리였지요. 세자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는 이런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엄한 하교로 세자를 질책하셨어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장차 나라를 다스릴 자가 이런 행실로 되겠느냐며 꾸짖으셨지요. 임금의 목소리는 동궁전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질책은 세자의 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은 의구심으로, 의구심은 다시 병으로 이어졌지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부르고 몸의 병이 다시 마음의 병을 키우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는 해경궁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자신은 이미 폐위될 운명이라고 했지요. 해경궁은 세자를 위로했지만 세자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기신 것도 이 무렵이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요. 창덕궁이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했다는 공식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세자와 거리를 두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창덕궁의 동궁전과 경희궁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궁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지요.
부자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세자는 하루 3번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새벽, 낮, 저녁으로 경희궁까지 가서 임금께 문안을 올려야 했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소홀해졌어요. 때로는 병을 핑계로, 때로는 그냥 나가지 않았지요. 임금께서는 이를 불효로 여기셨습니다. 질책은 더욱 심해졌고 세자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동궁전 안에서 세자는 환관과 나인들과 어울려 밤낮 없이 놀이에 빠졌지요. 술과 풍류, 그것이 세자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으며 현실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임금의 노여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소문은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고 백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지요. 영조 38년 1762년 5월 궁궐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자가 세자의 비행을 고변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세자궁에서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나경원은 홍계이의 겸종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변을 했는지는 불분명해요. 어떤 이들은 출세를 위해서였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변의 내용은 세자가 환관과 나인을 100여 명이나 죽였으며 불로 지지는 형벌을 가했고 음란한 짓을 일삼았다는 것이었어요. 조정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자의 비행 중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지요. 하지만 영모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나경원은 거짓 고변의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금의 마음에는 큰 충격이 가해진 후였어요. 세자의 비행 여부를 떠나 임금께서는 세자에 대한 불신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셨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영조 임금께서는 세자를 패하겠다는 결심을 품으셨어요. 마음 한구석에 그 생각이 자리 잡았지요. 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셨습니다. 세자는 유일한 아들이었고 다른 후사가 없었어요. 세자를 패한다는 것은 조선의 대를 끊는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세자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영조의 손자, 1752년에 태어난 세손, 훗날의 정조였지요. 하지만 그때 세손은 아직 어렸습니다. 10살에 불과했어요. 임금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지요. 밤마다 혼자 침전을 거닐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어요. 진아들도 걱정이 많았지요. 노론과 소론의 대립도 심했으며 어떤 이들은 세자를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반대했습니다. 당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가 영조께 세자의 심각한 병증과 예측 불가능한 변란 위험을 고했습니다. 생모가 아들을 고발한 것이에요. 영조 임금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져 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지요. 종사를 위해, 백성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62년 윤호월 열이틀날 밤, 경희궁 회상전에서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한밤중임에도 임금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지요. 승지와 대신 몇 명이 은밀히 불려왔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대신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러나갔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입을 굳게 다물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같은 시각 창덕궁 동궁전에서는 세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환관과 나인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고 있었지요. 하지만 세자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세자를 말렸어요. 술을 그만 마시라고, 이제 쉬라고 권했지요. 하지만 세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서야 세자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악몽에 시달렸고 여러 번 깨어났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세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바로 그때 경희궁에서는 임금께서
창덕궁으로 거동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운명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1762년 윤호월 열셋날 새벽. 역사의 길이 남을 비극의 날이 밝았지요. 영조 임금께서는 경희궁을 떠나 창덕궁으로 향하셨습니다.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신하들도 그 기색을 보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가가 창덕궁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반경이었지요. 하늘은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에 도착하신 임금께서는 먼저 선원전으로 향하셨어요. 선원전은 역대 임금들의 어진을 모신 곳이었지요. 조상님들께 오늘의 일을 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원전 안은 엄숙했어요.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고 촛불이 어진들을 비추고 있었지요. 태조, 세종, 성종, 선조. 역대 임금들의 어진이 줄지어 모셔져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조상님들의 어진 앞에 엎드리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고개를 조아리시며 마음속으로 아뢰셨지요. 열성조의 신령께 불가피한 일을 행한다고 부디 살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임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유일한 후사를 폐하려는 것이었지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임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종묘사직을 지켜야 했고 백성을 위해야 했지요. 병든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를 마치신 임금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눈물을 닦으시고 표정을 굳히셨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동궁전으로 사람을 보내셨어요. 세자에게 휘령전으로 나와 선왕께 예를 올리라는 명이었지요. 잠시 후 전갈이 돌아왔습니다. 세자가 병이 나서 거동하기 어렵다는 답이었어요. 영조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역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승지 조영진을 즉시 파직하셨어요. 세자의 전가를 전한 죄였지요. 진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로 갑자기 도승지를 파직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자에게 명을 내리셨지요. 당장 나와 예를 올리라는 더욱 엄한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동궁전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세자는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세자는 할 수 없이 옷을 입었습니다. 관을 쓰고 관복을 입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해경궁이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세자가 동궁전을 나설 때 해경궁은 눈물을 흘렸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지요. 임금께서는 선원전을 나와 휘령전으로 향하셨습니다. 효종대왕을 모신 곳이었어요. 동궁전을 지나실 때 임금께서는 차비관에게 명하셨지요. 안을 자세히 살피라는 명이었으며 영모의 증거를 찾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차비관들이 동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구석 살폈지요. 무기가 있는지,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평범한 왕자의 처소일 뿐이었지요. 책과 활, 그림 도구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자는 지병문 밖에서 임금을 맞이했어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그리고 어가를 따라 휘령전으로 향했습니다. 세자의 걸음은 무거웠어요.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 같았지요. 무언가 두려운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휘령전에 도착했어요. 전각 안은 숙연했지요. 촛불이 어진을 비추고 있었으며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효종대왕의 어진이 정면에 모셔져 있었어요. 엄숙한 표정의 어진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지요. 임금께서 먼저 예를 올리셨습니다. 세자도 뜰 가운데서 사배례를 올렸어요. 하나,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둘, 다시 몸을 일으켜 절을 올렸습니다. 셋, 세 번째 절을 올렸어요. 넷, 마지막 네 번째 절을 올렸지요. 네 번 절을 올리는 세자의 모습을
임금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임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분노, 슬픔, 비통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예가 끝났습니다. 세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임금께서 손뼉을 치셨지요. 짝! 큰 소리가 정각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임금을 쳐다보았지요. 임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하들도 신의 말씀을 들었느냐고. 선왕후 정성왕후께서 방금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별난이 호흡 사이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었다고 하셨지요. 왕비께서 저승에서 나타나 경고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선왕후께서 말씀하셨다고? 신의 계시를 받으셨다는 말씀인가? 하지만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임금께서 협련군에게 명하셨지요. 전문을 닫으라고, 사오 겹으로 굳게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이 급히 움직였어요. 쿵쿵 발소리가 울렸지요. 문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이 닫혔어요. 두 번째 문이 닫혔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들이 차례로 닫혔습니다. 총관과 군졸들에게는 정각을 에워싸라고 명하셨어요. 칼을 뽑아 궁궐담을 향해 들라고 하셨지요. 군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쇠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번쩍이는 칼날들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삼엄한 분위기가 희령전을 감쌌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아니, 처형장 같았지요. 궁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각을 불어 군사를 더 모았어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었지요. 대신들조차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허둥대고 있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영의정 10만만이 겨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특별히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10만은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지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께서 세자를 폐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세자도 이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임금께서 세자를 향해 명을 내리셨지요. 관을 벗고 땅에 엎드리라는 명이었으며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비의 목소리가 아니라 임금의 목소리였어요. 세자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벗었지요. 관을 벗는다는 것은 신분을 박탈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마루에 엎드렸어요. 여름이었지만 마루는 차가웠지요. 아니,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임금께서 다시 명하셨어요. 머리를 땅에 조아리라고 하셨지요. 세자는 이마를 땅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가 땅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났지요. 보는 이들의 가슴이 아팠으며 하지만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세자가 저지른 죄를 아느냐고 꾸짖으셨어요. 궁인들을 죽인 죄, 불효를 저지른 죄, 나라시를 소홀히 한 죄. 수많은 죄목을 나열하셨지요.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임금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임금께서 다시 명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이었어요. 차마 들을 수 없는 명이었지요. 아비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여러 번 땅에 찧어서 상처가 생긴 것이지요. 붉은 피가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이때 좌의정 홍봉안과 판부사 정위량, 도승지 이장, 승지 한광조가 급히 들어왔어요. 세자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려 했으나 감히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요. 임금의 노기가 너무나 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
저 네 사람을 파직하라고 명하셨어요. 진아들은 할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어린 새손이 들어왔지요. 겨우 10살이었던 새손은 관과 옷을 벗고 할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어린 목소리가 떨렸지요. 하라마마, 아바마마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는 새손을 보시며 잠시 망설이셨어요. 어린 손자의 눈물을 보시니 마음이 흔들리셨지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새손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강원으로 보내라고 명하셨지요. 김성응 부자로 하여금 지키게 하되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였고, 새손은 계속해서 아바마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고 울부짖었지만 내관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아이였지요. 새손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임금께서는 칼을 드셨지요. 번쩍이는 칼날이 촛불에 반짝였으며 그 칼날은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손이 떨렸어요. 아무리 굳게 마음먹어도 아비의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요. 임금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이었으며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섞여 있었어요. 세자가 허리춤의 칼에 손을 댔지요. 손이 떨렸으며 차마 칼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방의 신하들이 급히 말렸어요. 세자 저하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고 애원했지요. 좌익위 정익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세자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 놓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듣지 않으셨지요. 그 순간 임금께서 다시 명하셨습니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는 명이었어요. 세자에서 서인으로, 왕자에서 평민으로 격하되는 순간이었지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필영전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말하지 못했지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진만과 홍봉안, 정의량이 다시 들어왔어요. 파직되었지만 세자를 구하기 위해 다시 들어온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감히 가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노여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춘방의 신하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명하셨어요. 지휘 군사들이 신하들을 밀어냈지요. 신하들은 저항했지만 무력했으며 하나둘씩 정각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한림 임덕재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사관으로서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임금께서 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자를 폐했는데 어찌 사관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하셨어요. 임덕재를 끌어내라고 명하셨지요. 군사들이 임덕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임덕재는 기둥을 붙잡고 버텼어요. 끝까지 기록하겠다는 의지였지요. 세자가 임덕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대마저 가버리면 자신은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냐고 했어요. 통곡하는 소리가 전각을 울렸지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찢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결국 임덕재도 끌려나갔어요. 세자의 손에서 옷자락이 빠져나갔지요. 세자는 전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춘방의 관원들이 밖에 모여 있었어요. 세자를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지요. 세자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어찌해야 하느냐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지요. 사서 임성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전정으로 들어가 처분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고 아뢰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애걸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쳐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요.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임금의 마음은 굳어 있었지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자는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용서를 빌었으며 애원했지요. 하지만 임금께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시간이 흘렀지요. 해가 중천에 떴으며 뜨거운 햇살이 휘령전 마당을 비췄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지요. 임금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지요. 말씀하셨습니다. 영빈이 고한발을 들어보았느냐고 하셨어요. 영빈. 그분은 다름 아닌 세자의 생모, 즉 낳아준 어머니였지요.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빈은 세자의 행실을 임금께 낱낱이 고했어요. 세자가 환관과 나인을 100여 명이나 죽이니, 불로 지지는 형벌을 가하니, 술과 풍류에 빠지니, 불효를 저지르니, 모든 것을 고발했지요. 생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들은 영빈이 세자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정치 세력의 압력이 있었다고 해요. 진실은 알 수 없지요. 다만 확실한 것은 생모의 고발이 세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생모께서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마마마께서 소자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요. 임금께서는 영빈이 고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세자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셨어요. 세자는 고개를 떨궜지요. 변명할 수 없었으며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승지 이의장이 용기를 내어 아뢰었어요. 전하께서 깊은 궁궐 안 한 여자의 말로 국본을 흔드시려 하느냐고 간언했지요. 영빈의 말만 믿고 세자를 패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임금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당장 방형을 바루라는 명이 떨어졌지요. 방형, 곧 추방형을 내리라는 명이었으며 이의장을 먼 섬으로 귀양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명을 거두셨어요. 그만큼 임금의 마음도 혼란스러웠던 것이지요. 아비의 마음과 임금의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마침내 최후의 명을 내리셨어요. 세자를 깊이 가두라는 명이었지요. 그 목소리에는 비통함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세 손이 다시 황급히 들어왔어요. 김성응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온 것이지요. 할아버지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하라마마, 아바마마를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임금께서는 세 손을 돌려보내셨지요. 빈궁과 세손과 여러 왕손들을 모두 좌의정 홍봉안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애경궁 홍씨도 함께 가라는 명이었어요. 세손은 울면서 끌려나갔지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애경궁도 눈물을 흘리며 나갔어요. 남편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밤은 이미 자정이 훨씬 넘어 있었지요. 이 모든 일이 새벽부터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창덕궁의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영조 임금께서는 전교를 내려중회에 반포하셨지요. 세자를 패한 연유를 밝히시는 전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참혹하여 사관들조차 감히 기록하지 못했어요. 붓을 든 손이 떨렸고 먹물이 번졌지요.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패한 일을 어떤 말로 적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만 적혔어요. 임금께서 세자를 패하시어 서인을 삼으시고 아내 엄히 가두셨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창덕궁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지요. 궁녀들은 몸을 떨었고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멀리 경복궁에서도 종묘에서도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한양의 밤하늘에는 별들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며 아니 구름에 가려 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듯했어요. 세자가 갇힌 곳은 창덕궁 뒤편의 한적한 건물이었지요.
그곳에는 뒤주 하나가 놓여 있었으며 쌀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며칠 후 임금께서는 더욱 끔찍한 명을 내리셨어요. 세자를 뒤주 안에 가두라는 명이었지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오월 열엿새 날. 세자는 높이가 한 사람 정도, 너비가 석자 정도 되는 나무 괴짝 뒤주 안에 갇혔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기에도 비좁았으며 서 있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으로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 앉았지요. 잠시 후 뒤주의 뚜껑이 닫히고 뒤주를 밧줄로 꽁꽁 싸맸습니다. 어둠이 찾아왔고 밖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뒤주 안은 좁고 답답했지요.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으며 작은 틈새로만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여름이었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지요.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뒤주 안의 온도가 치솟았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밤에는 추위와 습기가 엄습하고 땀에 젖은 옷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에서 견뎠어요. 물 한 모금, 밥 한 술 먹지 못한 채 버텼지요. 전날이 지났습니다. 세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고 물을 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사흘째, 나흘째가 지났지요. 기력이 떨어졌으며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닷새째, 엿새 날째가 되었어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태소는 매일 할아버지께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임금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해경궁도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시아버지 앞에 엎드려 남편을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임금께서는 듣지 않으셨지요. 이틀째가 되었을 때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도 나섰습니다. 사위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임금께서는 거절하셨지요. 여드레째가 되었습니다. 1762년 윤오월 스무하룻날. 양력으로는 7월 4일이었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28살, 만 27살의 젊은 나이였지요. 조선의 왕자로 태어나 세자의 자리에 올랐다가 뒤주 안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날 창덕궁에는 비가 내렸어요.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지요. 마치 하늘이 우는 것 같았으며 땅이 통곡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열리자 세자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그 몸은 두려움 속에 굳어 있었고 창덕궁은 그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궁인들과 신하들도 모두 참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조 임금께서는 세자의 서거 소식을 듣고 침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며칠 동안 나오지 않으셨어요.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후에 들리는 말로는 임금께서 밤마다 세자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가혹했다고, 자신이 자식을 죽였다고 자책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세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막을 내린 것이에요. 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조정은 혼란에 빠졌지요.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묘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세자는 이미 폐위되어 서인이 되었어요. 따라서 왕자의 예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지요. 초라한 묘에 모셔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세손, 훗날의 정조 임금께서 계셨어요. 세손은 할아버지 영조를 모시면서도 아버지 사도세자를 잊지 않으셨지요.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셨습니다. 1776년 영조 임금께서 승하신 후 세손께서 왕위에 오셨어요. 정조 임금으로 즉위하신 것이지요. 임금께서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칭호를 바로잡으셨어요. 사도라는 시호를 올리셨고 세자의 예로 장례를 다시 치르셨지요. 묘를 융릉으로 승격시키셨으며 수원 화성을 건설하시며 아버지를 추모하셨습니다. 정조 임금께서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면 항상 슬퍼하셨고 아버지의 묘를 자주 찾으셨지요. 화성 행차를 할 때마다 아버지 묘에 들러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지내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지요. 정조 임금께서는 효심이 지극하셨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지극히 섬기셨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평생을 바치셨어요. 오늘날 수원 화성 근처에 있는 육릉과 걸릉이 바로 그곳이지요. 육릉에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께서, 걸릉에는 정조 임금과 효의왕후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효심이 그곳에 담겨 있어요. 이모화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란, 가족이란 무엇인가? 부자 간의 정의란 무엇인가? 영조 임금께서는 훌륭한 군주였어요. 당평책을 펼쳐 당쟁을 완화하려 하셨고 백성을 사랑하신 어진 임금이었지요.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셨으며 신문고를 부활시켜 억울한 백성의 하소연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재위 52년 동안 조선을 안정적으로 다스리셨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가혹한 아버지였지요. 너무 높은 기대를 하셨고 너무 엄격하셨으며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아들의 병을 질책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도세자 역시 총명한 왕자였어요. 예술과 무예에 뛰어났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림을 잘 그렸고 글씨도 뛰어났으며 활쏘기와 말타기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마를 이기지 못했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혹은 이해받고 지지받았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잘못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희생자였을까요? 역사는 쉽게 답을 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배워야 하지요.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을, 그리고 권력보다 인간이 먼저라는 것을. 부모는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예요. 자식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어야 하지요.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서툴 수 있으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해요.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커지기 전에 대화로 풀어야 하지요. 이모화변으로부터 260여 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창덕궁 휘령전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260여 년 전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극을 기억하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길이라고.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부모와 자식의 갈등, 세대 간의 이해 부족, 소통의 단절.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모화변을 통해 배워야 해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지요. 수원 화성에 가면 정조 임금의 효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육릉에 가면 사도세자와 정조 임금이 함께 잠들어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생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부자의 화해가 사후에라도 이루어진 것이지요.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지만 미래를 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모화변이라는 비극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인 이모화변에 대해 깊이 있게 들려드렸습니다. 1762년 윤호월 열셋날부터 스무하룻날까지 창덕궁에서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빅, 영조 임금과 사도세자, 그리고 어린 세손 정조의 이야기였어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거울이에요. 이모화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과 가족의 사이에서, 엄격함과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실 몫이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모화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조와 사도세자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